1부에 이어서 2부는 새로운 공론장을 모색하는 실험과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앞에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시도와 실험이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주제는 새로운 공론장을 모색하는 실험과 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중추 역할을 하는 공론장에서 미디어와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사회와 소통을 합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정승구 이사님을 모시고 성찰과 소통으로 사회 활력을 높이는 시도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정승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성찰과 소통으로 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시도라는 제목의 발제를 준비했는데요. 일부의 발표와 토론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 바람에 제 발표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빠띠에서 그동안 해온 어떤 실험들을 좀 연결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들은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실험들이 그동안 진행되었는지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띠는 더 민주적인 세상을 만드는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인데요. 그래서 일상의 어떤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빠띠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빠띠의 민주주의 실험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제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걸 상상하고 계실지, 일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이 바뀌셨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장밋빛 미래 같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됐지만 사실 우리 현실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들처럼 암울한 현실들이죠. 어떤 정보 왜곡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혐오와 인신공격 등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생산되고 확산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기에 더 몰아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부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띠는 이 세 가지를 좀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회, 경험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독점과 엘리트주의,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진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 경험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더 많은 민주주의가 더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또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들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민주주의인데요. 이런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어떤 작은 공동체, 정말 작은 현장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민주주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지향을 어떻게 그럼 만들어 왔는지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민주주의 지향을 내세우고 어떤 목표로 정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요. 앞서 일부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사회 현실에서 가능한 것들을 실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그동안 빠띠가 만들어지고 2016년쯤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해온 실험들 중에서 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의 어떤 실험에 참여했던 이런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소 예전 실험 사례고 처음 들어보는 사례이실 수도 있는데 어떤 과정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알아야겠당이라는 사례인데요. 이 당이라고 이름이 끝나잖아요. 그런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이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본 실험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원이슈 프로젝트 정당이라고 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법을 같이 만드는 정당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그게 끝나면 흩어지는 이런 프로젝트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제안은 빠띠랑 한겨레 21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건데요. 제안은 그렇게 빠띠와 한겨레 21이 했지만 전체 과정은 시민들이 같이 토론하고 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설계해서 진행을 했고, 또 과정과 결과 같은 것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진행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는 것부터 토론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법안 후보들 중에서 GMO 완전 표시제법을 목표로 한번 입법 활동을 해보자라고 결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당의 이름도 시민들이 함께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당 이름의 어떤 제안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 같이 어떤 주장을 하고 결정하는 토론도 했고요. 그리고 이 GMO 완전 표시제법이 GMO 완전 표시제라고 하는 어떤 법의 세부적인 쟁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이 그 처음부터 토론을 하기 힘드니까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쟁점에 관한 토론들, 주장들을 하는 영상을 녹화해서 보여드리고 거기에 바탕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하고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이다 보니까 창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창당 파티라는 장을 열어서 이 어떤 활동에 관심 있는 당원들을 모집하고 또 땡땡 하장이라고 해서 그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소위 분과들, 작은 분과들을 나눠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법의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열어두었고요. 그래서 땡땡 하장이라는 활동에 이제 사람들이 각자 참여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나누는 이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나는 알아야겠당이 내세우는 입법 활동을 하는 그 법안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 관련된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그 다음 국회 때도 재선 가능한 행운의 편지라는 이름의 촉구 메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이제 읽고 그 답변을 국회의원들에게 받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활동에 힘을 모았습니다. 아쉽게도 이 나는 알아야겠당은 입법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기에 이제 연말에 탄핵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한국 사회의 이슈는 다 그쪽으로 몰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아쉽게도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당시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끝나고 이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다음 어떤 또 프로젝트로 이어졌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이 우주당이라는 이름의 활동이었습니다. 우주당도 이제 당으로 끝나죠. 사실 뭐 당으로 끝나지만 말하자면은 어떤 정치 참여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인이당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고 재미있고 실용적인 정치를 위한 프로젝트 정당이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가 주인이당, 우주당이라는 활동을 열었습니다. 이 우주당은 사실 그 탄핵 정국 때 뭔가 정치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었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기성적인 어떤 기성 정치 참여의 공간은 잘 어울리지가 않고 좀 새로운 방식을 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좀 쉽고 재밌게 풀어보자라는 활동의 어떤 방향을 가졌는데, 예를 들면은 이 하야고라는 활동을 예를 들면 즉석에서 조금 빠르게 만들었는데, 저희 포켓몬고라고 다들 아시죠? 게임 오프라인에서 이제 포켓몬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해서 이제 누구나 자기가 이 어떤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위치와 인증샷을 올리고 그걸 공유하는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어떤 광장에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자기 공간에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메시지와 함께 인증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집회를 작게 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이런 어떤 오프라인 집회, 또 온라인 어떤 페이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 활동뿐만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당시에 어떤 시국 선언문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잘 보기 어렵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게 중요한 어떤 역사적 자료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으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근데 누가 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자. 우리가 주인이니까 라고 해서 이 아카이브 페이지를 간단하게 해서 시간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으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탄핵 정국이 이제 잘 끝나고 나서는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라고 해서 월간 우주당이라는 월간 윤종신을 패러디한 또 활동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가지 문제를 정해서 그걸 해결하는 활동들을 또 자유롭게 펼치는 그런 형식, 매거진형 정치 참여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월간 우주당은 좀 나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의제 찾기 그리고 나의 삶을 성찰해서 의제를 찾고 그 나의 삶에서 진짜 느껴지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의 어떤 정치 참여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투표가 첫 번째 매거진의 주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뭐 여성 정치인이라든지 여성 투표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도 마음 놓고 택시를 탈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여성들이 택시를 탔을 때 겪는 경험들이 정말 이제 부정적인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공개하는 이런 어떤 누구도 다루지 않았던 주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야기 나누는 어떤 컨텐츠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이런 월간 우주당 같은 매거진 활동도 했었고 또 노마드 대잔치라고 해서 이 정치개혁 어떤 그 운동이 있었을 때 우리도 뭔가 참여하고 싶긴 한데 그 국회 앞에서 열리는 그 농성에 진짜 참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일하면서도 일도 중요하거든. 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업 활동가가 아니라 본업이 있는 어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라고 해서 주로 프리랜서인 사람들, 사무실이 좀 출퇴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국회 정당들의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노마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정치도 하자 뭐 이런 어떤 실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주당 활동 같은 걸 지향을 했었고 나로부터 시작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 느슨하게 연결돼서 뭐든 말하면서 그 사이에서 좀 재미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해보자. 이런 어떤 재미있는 정치 참여, 실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야겠당이랑 우주당은 이런 파티가 어떻게 되게 일상에서 정치, 민주주의의 경험들을 좀 새롭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어떤 방식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 과정을 좀 진행했던 사례들이었고요. 이후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저희는 이제 아까 김유양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과 어떤 툴킷을 통해서 다른 시민들도 스스로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고 있는데요. 파티가 직접 기획하지 않고 여기 이 플랫폼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로 이제 마지막으로 쓰레기 덕질이라는 사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덕질은 쓰레기 덕후의 가상마을이라는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지만 이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슈 커뮤니티라는 갖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런 어떤 이슈 커뮤니티는 다양하게 있지요. 그래서 뭐 정보 공유도 하고 개인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실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슈 커뮤니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쓰레기 덕질도 사실 뭐 처음에는 자기 쓰레기를 한 달 동안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결과를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였어요. 그리고 뭐 소소하게 워크숍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등산을 가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는 커뮤니티였는데 그런 자기 쓰레기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해도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게 문제더라.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더라라는 것을 스스로 좀 성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텀블러 들고 다니려고 해도 스타벅스 가면은 오후에 어떤 1시에 가면 저런 풍경들이 일회용 컵이 쌓여 있는 풍경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는데 우리가 참여해 보자라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서 직접 그 일회용 컵을 대체 스타벅스에서 뭐 카페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모니터링을 나섰고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3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28곳을 정해서 거기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일회용 컵에 주는지 다회용 컵에 주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87%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회용 컵에 주는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실은 환경부랑 카페들은 이제 막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해왔죠. 이게 2018년 사례인데요. 그때 늘 그렇지만 우리는 뭐 환경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캠페인들 늘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뿐이었고 87%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일회용 컵을 준다라는 어떤 팩트를 시민들이 직접 발굴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발굴해낸 자료, 정보를 갖고 이 커피숍과 환경부에 진짜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18년에 이 캠페인을 해서 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쓰레기 덕질은 이어서 이제 이 매장 내 일회용 컵이 문제였던 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면 이어서는 이제 매장 밖의 일회용 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 캠페인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이거는 그 일회용 컵을 갖고 나갈 때 이제 500원을 미리 내고 이제 반납하면은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런 어떤 제도였는데 없어졌던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캠페인을 열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홍대에서 1시간 동안 일회용 컵을 주우면은 어떤 브랜드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결과는 메가커피가 1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등으로 나온 이 브랜드에다가 그 컵을 반납하는 액션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덕질 모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 액션의 어떤 운동의 리더가 결정을 해서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관심 있는 것만 해도 된다라는 방식으로 운영된 커뮤니티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소소한 실천을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단발성인데 효과가 있겠냐, 몇 명이 참여한다고 바뀌겠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바뀌게 된 거죠. 네, 1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네, 결국에는 매년 이 변화를 만들어냈었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시민들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 어떤 커뮤니티에 온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스덕에 가면 어렵지 않아요? 쫄부인 내가 캠페인을 하다니 나도 기여할 수 있군요. 이런 어떤 진짜 시민들이 어떤 주인이 되는 경험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스스로 일상에서 어떤 재미있게 또 대안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어떤 의사결정자에게 의견을 내고 또 변화를 만드는데 더 압박을 가하고 이런 활동들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실험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빠띠가 하려는 일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제 발제를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앞서 김유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영리 목적의 플랫폼들은 우리가 말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의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플랫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티는 그런 영리 플랫폼과 다르게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플랫폼은 시민들이 소유하고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어떤 민주주의의 도구 어떤 현장으로 해서 쓰일 수 있는 플랫폼들을 오픈소스로 만들고 누구나 좀 무료로 쓸 수 있게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그 앞에 일부에서 허위 정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질문들이 어떻게 기술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파티가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만들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팩트체크넷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민들과 전문가와 또 기자들이 같이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팩트 체킹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도 만들고 사람도 모으고 또 전문가도 같이 연결하고 그런 활동들을 플랫폼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기술, 어떤 기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도 어떤 사회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티가 앞에서 어떤 실험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일회성으로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시민들도 참고할 수 있게 이 툴킷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여기 계신 어떤 다양한 연구자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고민하고 같이 시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보니까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기술이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실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너희들이 한다고 변하겠냐 이렇게 질문도 했지만, 아리아나 허핑턴을 그 허핑턴 포스트를 만들었던 이제 그 기자가 했던 말이 모기 한 마리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시도들에 대한 우리가 토론 시간을 2부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새로운 시도의 사회적 의미와 효과적 수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생중계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인류학자 김경화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중앙일보 하선영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먼저 정승구 기자님의 발표 내용을 두 분 다 잘 들으셨을 건데 김경화 박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화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고, 또 오늘 발표자께서는 실천을 직접 하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아마도 미디어와 정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정승구 기사님 발표해 주신 사례를 보고 굉장히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초까지 일본에서 있는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토론하고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활동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실천을 하시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디지털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또는 디지털이 민주주의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 지금 현재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이 빠띠와 같은 긍정적인 시도를 우리가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오늘 제가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갖고 있었던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하나의 문제의식 아니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인터넷이 우리가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인터넷을 도구로 보는 관점 자체는 약간 오래됐다랄까, 올드하달까, 이미 저희가 조금 재검토를 해봐야 하는 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2000년대 초반에 포털 사이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민주주의가 인터넷으로 인해서 굉장히 진보할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그렇지가 않죠. 빠띠와 같은 프로젝트보다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인터넷은 도구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사회생활 그 자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카톡 같은 게 있으면
친구를 더 잘 사귈 수 있고 사회생활이 원만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친구를 사귀려면 카톡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쓰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우리가 쓰고 싶으면 쓰고 더 잘 쓸 수 있는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환타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인터넷은 도구라기보다는 사회생활 그 자체가 되었고, 사회생활 그 자체라는 부분은 모순이 있고 우리를 억압하고 때로는 구속한다는 그것이 본질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디지털 민주주의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암울할 필요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생활은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추천 도서를 추천하는 책을 추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쓴 책을 추천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쓴 책이 있었는데, 일본에 계시는 이제 연구자와 함께 데모에 대해서 공부를 한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데모와 테러리즘, 민주주의와 독재 권력, 그리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인터넷에는 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로 인터넷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은 테러리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기주의를 실천하는 툴이 되기도 하고,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툴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명백한 사실로서 빠띠와 같이 긍정적인 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들을 함양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는 다른 한쪽으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는 루트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인터넷을 저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물음을 저희한테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건강한 움직임을 얘기할 때 촛불 집회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실제로 그 전에 2018년에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촛불 집회, 빠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촛불 집회에 참여했었던 경험이었는데, 사실은 촛불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과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정치적 지향은 다를지언정 같은 정서적 동기로 그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시는 분들이 왜 퍼뜨리느냐 하면은 어르신들은 즐거워서 하셔요. 카톡에다가 이런 뉴스가 있대라고 보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공동체에 참여하는 즐거운 경험으로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제해야 될까? 저는 어떻게 그것을 껴안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저희가 인터넷이 우리가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도구다라는 어떤 판타지를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이 성향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드리고 싶었던 거는, 빠띠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그렇다면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커뮤니티적인, 공동체적인, 즐거운, 특히 빠띠가 말씀하셨던 파티라고 하는 키워드가 저는 상당히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단순히 인터넷이 도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축, 그런 접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오늘 발표자분의 발표를 고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또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디지털에 대한 도구로 쓰는 판타지를 조금 버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목된, 그리고 자정작용을 조금 더 믿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뭐 즐거운 파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또 뒤에 이야기가 또 너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이어서 하선영 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하선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기자로 일하면서 제가 주로 취재하는 분야가 그 IT 기술, 혁신 기술, 그리고 혁신 기업, 이런 분야에 대한 취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소에 취재하는 내용들이 이 혁신 기술들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이런 부분에 사실 보통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취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민주주의와 디지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플랫폼 시대에, 사실 방금 앞서서 이제 김경환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구 하나의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기엔 디지털과 플랫폼이 이미 우리의 생활을 이미 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빼놓고는 더 이상 뭐 일상생활과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소셜미디어나 일부 플랫폼 뉴미디어들은 그래도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또 그 뭐랄까요, 가능성이 보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구했으면 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실 한국은 특히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활동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하더라도 뭐 각자 다른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커뮤니티와 이 플랫폼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인권, 업사이클, 뭐 ESG 이와 같은 결코 쉽지 않은 테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 저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취재를 하면서 이런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소스를 얻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는 그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인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올해 들어서 아마 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들인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그 클럽하우스 들어보셨나요? 그 클럽하우스가 사실 이제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약간 한때 되게 붐으로 일었고 또 클럽하우스를 따라서 카카오에서 음이라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또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음을 좀 들어가서 좀 본격적으로 좀 써봤는데 뭐 다양한 주제, 다양한 그 채팅방들이 있지만 제가 이런 주제도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좀 주목을 했던 게 첫 번째는 새벽 배송, 퀵커머스를 부추긴 플랫폼.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배달의 그 관련된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바꾼 이런 배달 관련 플랫폼들이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이게 어떤 권리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방도 봤고요. 또 이 외에도 뭐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혹은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이런 환경 보호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여기서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데서 저는 협업지성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결국은 민주주의 공론장으로 나아가는 저는 하나의 그 초기 단계라고 저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뉴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전통 미디어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기능들은 사실은 뉴미디어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닷페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6년도에 시작한 온라인 기반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매체인데요. 제가 오늘 들어갔을 때 닷페이스에 제일 처음에 봤던 기사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다양한 상업시설이나 각종 그런 시설들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얼마나 입장을 하기 힘든지, 그런 불편한 장애인들의 접근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로 굉장히 생생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플랫폼과 매체가 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젠다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실제로도 닷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 구독자가 24만 명, 페이스북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어요. 물론 뭐 숫자가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용자들에게, 꽤 많은 이용자들에게 닿고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닷페이스는 뭐 이외에도 뭐 플랫폼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인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 사례는 그 뉴스레터 서비스인데 뉴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레터 서비스가 국내에서 요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약간 유행의 되게 선두주자였던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도 선두주자고요. 근데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기성 매체랑 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사실 보통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치, 사회,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딱딱딱 나눠놨는데 이 뉴닉에 들어가니까 노동, 일,
환경, 여성, 세계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닉을 이용하는 분들의 실제 관심사도 노동, 일, 환경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유닉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컨텐츠, 메시지가 이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뉴미디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드신 분들이 대부분은 MZ세대고 여성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랄까 민주주의나 공론장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될 때 저는 사실 어쨌든 이 앞으로 세대를 계속 이끌어갈 젊은 분들이 이런 주제와 담론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뉴미디어에서는 이런 분들이 중심에 서서 이런 주제들 메시지를 리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은 움직임인데, 그냥 이거를 어떻게 과연 우리가 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 사실 시작하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것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하는 민주주의 서울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의 플랫폼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기술이란 게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서 가짜 정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필터링 할지에 대해서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많이 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김경하 박사님 그리고 하선영 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기술은 이제 우리 안에 다 들어왔고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 볼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제할 수 있을 것인지를 또 봤고 그리고 기자님이 이제 말씀하신 뭐 다페이스나 아니면은 클럽하우스나 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건강하게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어떤 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 들으시고 정승구 이사님은 이제 혹시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조금 더 추가 첨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디지털 기술이 도구가 아니라 이미 일상화됐다는 것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저희가 이제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사실 나눠지지 않았는데 정말 오프라인 기반에서 어떤 생겨난 조직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덧붙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되게 난감함을 토로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또 그런 MZ세대, 요즘 세대들이 어떤 정부 주도의 어떤 공론장이 아닌 곳에서 어떤 공론장들을 만들고 있다는 기자님 말씀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정부든 아니면 뭐 영리기업이든 아니면 협동조합이든 다양한 시도와 실천이 서로에게 상승할 수 있는 또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실험과 시도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질의응답을 가져볼까 합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사전 참가 신청하신 분들이 미리 질문을 주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선영 기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아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적극적 역할과 미디어 언론 기관의 사회적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들으니까 미디어 언론 기관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주시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약간 뭐 자기 반성이 좀 들어간 답변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언론들이 속보성, 즉시성 이런 것만 강조하는 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특히 이 모바일로 대부분의 그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사도 즉시성 이런 것만 좀 강조하다 보니까 팩트 체크를 과연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 그리고 정보 전달 과정 자체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게으르지 않았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소모적인 너무 논쟁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와 이 오늘날 사회에 진짜 필요한 아젠다 세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사실 이건 제가 말씀드려서 좀 논쟁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취재한 분야가 오늘 말씀들을 막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요.
현실적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포털을 통해서 언론사 콘텐츠들을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포털에서 그 뉴스를 보여주는 각종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이 높고 실제로도 이와 관련한 정치적인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면 사실 아까도 알고리즘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사실 아직은 뭐 이거 영업 비밀이다,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좀 약간 미적지근하게 늘 대응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직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지만 좀 사회적인 논의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민주주의가 어쨌든 이런 모바일 그 기반의 그런 프레임에서 좀 약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마 이제 기자님이시라서 아마 이런 질문이 또 간 것 같은데, 간혹 가다가 또 생각하면은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또 미디어 언론이 가지고 있는 뭐 신뢰된 부분을 어떻게 복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덧붙이면은, 미디어가 소수자나 약자의 목소리를 더 우리가 스피커를 만들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은 민주주의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문에 나오면 다 사실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병원 갈 때도 꼭 메이저 신문에 있는 신문 광고를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해야 될 신뢰들을 잘 하신다면 더 많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송 기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람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이른바 좌표를 찍고 특정 집단의 확증 편향된 댓글 및 의견 표명으로 이것이 주력 의견인 것처럼 드러나는 현상과 이를 언론과 대중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같이 토론을 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좌표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도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인 인터넷 공간의 어느 곳이겠죠.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포털 같은 곳에 기사의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곳의 어떤 곳일 텐데요. 사실 그런 문제의 원인은 말씀하신 이제 포털 같은 곳에서 댓글이 뭐 다수의 의견 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위에 보이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온, 오히려 그리고 이용해온 어떤 역사가 있죠. 그것들을 문제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들끓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가만히 두고 이런 어떤 포털이나 플랫폼이나 어떤 인터넷 공간들, 서비스 운영자들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얼마 전에 이제 얼룩소라는 플랫폼에서 보니까 그 언론들이 커뮤니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기사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데이터화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로 나타났었는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실 검증도 안 하고 그냥 커뮤니티의 이야기, 댓글의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어떤 언론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인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 모바일 환경에서의 어떤 시민들, 소비자들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소비하는 미디어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공간들, 크고 작은 의사결정의 공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뭐 지자체가 여는 공론장 같은 데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를 수용하고 소비하는 습관이 그런 정말 중요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하는 어떤 토론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공식적인 민주주의 공론장을 여는 기관이나 정부 조직 같은 곳에서도 그냥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열어서 그걸 공론장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도구에 대한 고민이나 절차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깊게 하지 않고 그냥 대중이 그거에 익숙하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여론의 공간과 어떤 공론장의 어떤 공간을 조금 또 섬세하게 나누고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기술적인 대입이 아니라 현장과 그리고 과정에 맞게끔 적재적소의 기술이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은 공공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했지만 실제 구독자 수는 동별로 뭐 50명 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과 실제 어떤 성찰이 조금 더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더 다양한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김경화 박사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혁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술이 민주주의와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서 이전과 다른 형태로 혹은 다른 대상에게 디지털 소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소외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 단위, 지역, 마을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초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화돼 있는데 한국에서 휴대폰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마 방금 정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조금 전에 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접근법이 갖고 있는 약간의 취약점 같은 것도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기술적 소외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정말로 직면하고 직시해야 하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대단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려는 그 전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최근까지 조사를 해서 그쪽과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다면 어떤 고령화라든가 소외된 커뮤니티라든가 하는 문제들은 한국에서는 훨씬 더 극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저희가 왠지 그냥 아주 자명하게 우리가 모두 소외 문제를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소외가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에 소외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 분들은 전부 다 카톡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카톡에는 여자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소외라는 부분은 기술과 함께 늘 기술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저희 사회에 늘 존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로 인해서 강화되기도 하고 때는 그런 것이 기술로 인해서 장벽이 없어지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소외라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저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존재 양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계시는 많은 노인분들이 카톡을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아직은 비교적 강하게 기능을 하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하셨던 어떤 접근법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단지 그것이 소외를 없앨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론이라는 판타지는 저희가 안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억나는 건 판타지가 저는 상당히 많이 기억납니다. 네, 어쨌든 완벽한 세상은 만들 수 없지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향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억이 납니다. 이어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인데요. 데니스백이라는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정승구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사님께. 빠띠에서 한 활동을 통해서 유의미한 변화를 한 것이 있을지요? 이렇게 질문도 하셨고 두 번째 또 빠띠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질문하셨습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사례 발표에서도 제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드는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단 정말 그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인상 깊게 하는 말은 참여해 주신 분이 한 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같은 쫄보가 기업과 정부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내다니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자기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커뮤니티와 캠페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이 너무 큰 변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제일 성과라고 느꼈던 순간이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빠띠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빠띠를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참여 기회를 찾으실 수 있지만 그건 너무 홍보 같으니까 정말 서 계신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 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실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이따 이제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내가 지금 일상에서 쓰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일상의 민주주의적 순간 같은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빠띠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셨을 텐데 아무튼 성찰에 대한 부분을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빠띠 검색해 보시면 또 다양한 실험과 또 그를 통해서 다른 기관들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또 가장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화 그리고 하상영 기자님께 두 분께 질문을 같이 드려볼게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수많은 정보 속에서 토론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현경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답변이네요. 네, 화면에 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과제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도 속에서 조금 더 힌트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렵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들을 몇 가지 저희가 알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부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알고리즘을 통한 어떤 그 진실의 왜곡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인가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과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제가 평소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파티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야말로 오늘 그 발표자분께서 제목에 써주신 소통과 성찰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 기자님께. 네, 그럼 기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뭐 동네에서 동대표 회의합시다 아니면은 동네에서 주민대표 회의합시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랑 그다음에 일상적인 토론과 사실은 갈등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가 굳이 거기까지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빗대어서 기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좀 약간 과도기적인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은 그냥 무조건적인 기술 발전이 사실 여태까지 정말 불과 최근까지 그냥 무조건 칭송받았던 시대였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사회는 발전하면서 디지털,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인 니즈가 굉장히 또 커진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융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아까 일부에서 이 토론 이제 주고받으시면서 나누신 말씀 중에서 다양한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그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가 많이 보장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민주적인 토론이란 게 기술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술이란 게 넓은 판, 정말 말 그대로 공론장을 깔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그 판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 기업들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이제 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승구 이사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다양한 사람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면 좋은데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오프라인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관심을 끄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진 관심이나 동기가 분명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나 빠띠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방법은 혹시 고민해 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네. 사실, 네, 우리 관심을 좀 끌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네.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주신 이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판에 모든 사람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판에 정말 대통령 선거처럼 하나의 결정을 위해 모두가 올라가는 그런 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되게 작은 어떤 주제도 의미 있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한 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클럽하우스나 음처럼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발제할 수 있는, 주제를 발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그런 역할을 요즘 최근에 그런 니즈를 반영해 주는 것 같고, 또 빠띠가 만들고 있는 그 커뮤니티 플랫폼도 아주 간단하게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공간을 열고 또 이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주는 가능성이 이게 누구나 나의 공간, 우리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공유하고 하다 보면은 많지 않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다양한 시도와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기능을 조금 더 장착을 하고 그리고 좋은 모임에 좋은 주제에 느슨한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마 인터넷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화 그 선생님께 다시 한번 또 질문하고 싶은데 그냥 이건 사회자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건강한 논의와 토론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 저희한테 다 같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 모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이상한 정보들이 막 난립할 때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면 팩트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회적으로 구축된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고 팩트 사실만을 저희에게 전달되는 상황일까? 저는 어쩌면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정보가 요즘에는 인포데믹이란 말도 하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저희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선거 같은 큰 정치적 이벤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질문에는 별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되게 저희가 난제를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계속 궁금하고 사실은 온라인이라서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라이브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 궁금증이 생기긴 하는데 이제 더 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민문 360 제5회 인강화 기술 포럼에 이제 준비된 시간을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세 분에서 지금 이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지금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셨겠지만 먼저 정승구 이사님께서 어떤 책을 오늘 청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민주주의를 조작하다라는 책을 추천도서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는 거는 너무 명백하게 많이 이야기를 됐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중간에 보다 보면 그 알고리즘적인 인간과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 장의 도표로 그려놓은 게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장만 봐도 내가 그냥 일상에서 핸드폰을 켜고 미디어를 보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어떤 마치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려놓은 장표가 있는데, 그걸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소셜미디어 앱들을 다 지웠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또 판타지를 깨는 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제 친한 친구가 소셜미디어를 다 끊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선택은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김경아 박사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모빌리티 정의라는 책인데요. 이 정의가 저스티스, 사회적 정의감 하는 그 정의를 뜻합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동성이 굉장히 제한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동성이라는 것이 저는 과학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통신 혹은 정보의 이동성 같은 부분들이 저희 사회 속에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정의를 위협하거나 혹은 가능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것을 모빌리티 쪽에 이동성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미미 쉘러가 정말 재미있는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읽을 만한 것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이런 책을 읽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는데, 네,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선영 기자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쪽인가요? 네. 디지털의 배신이라는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코로나나 요즘 최근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고 사실 책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케이스들 메시지가 오늘 딱 포럼의 메시지와 정말 딱 일맥상통하는 책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이 전환 사회에서 그래서 이 시민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하는 뭐랄까요? 디지털 감수성? 이건 무엇인지 사회에서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던져준 책인 것 같아서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총 6권의 책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6권의 책을 또 연달아 읽게 되면은 아마 또 인문학적인 성장을 또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문 360 제5회 인간과 기술 포럼의 준비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2부의 정승구 이사님, 김경화 박사님, 그리고 하선영 기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회 인간과 기술 포럼의 다시 보기 서비스는 11월 중에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인문 360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6회 인간과 기술 포럼은 사회문제 해결 기술이라는 주제로 1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신 6분의 연사분들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회 인간과 기술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똑똑도서관 관장 김승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